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어떡해요. 네, 와병 중인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별 오늘은 말씀을요. 코가 또 꽉 막혀가지고. 그러니까요. 목 다 나왔더니 이제 코가 또 그러시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변한 거 나쁘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뭐 걸려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몸 좀 안 좋은데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요즘 미국 경제 한동안은 개인 소비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한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네. 요즘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뚜렷이 줄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거의 뭐 나홀로 성장한 그런 나라였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나 아직도 코로나 지원금 남아있나 막 이렇게 싶을 정도로 좀 개인 소비가 꾸준히 나와줘서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소득층에서 더 이상 물가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식료품비를 바싹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 이걸 감지한 곳은 바로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식음료 대기업들인데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했었거든요. 네. 이때 공통적으로 이 저소득층의 소비 변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조금 저소득층의 소비가 몰리는 맥도날드는 이 저소득 고객들이 패스트푸드 소비를 줄이고 집에서 요리하는 거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신선한 채소나 뭐 냉장 상태의 고기, 뭐 생선보다 좀 훨씬 가격이 낮은 냉동식품, 뭐 반조리 식품, 통조림 같은 이런 간편식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네슬레 역시 이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냉동 제품을 줄이면서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서 식당, 술집 등 업소용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이게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압박을 받는 모습으로 해석이 된다면서 더 이상 물가 상승에 대한 흡수가 어려워지면서 행동 변화가 있는 게 굉장히 분명해 보인다. 이런 게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야, 진짜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원래 통상적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안 좋을 때 매출이 올라가는 섹터에 해당되는 게 맥도날드라든가 네. 반건조 식품이나 냉동식품 만드는 네슬레라든가 코카콜라 이런 거는 오히려 매출이 올라갈 때도 있는데 네. 이마저도 안 먹을 정도라니 정말 경기가 급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미국 금융권에서도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 느끼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시티그룹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최근 주주총회에서 한 얘기들이 좀 반전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네. 시티그룹의 카드 지출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자사 카드 소비는 계속 증가를 했대요. 그렇지만 이 가정용 뭐 주택자재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 곳 중에 홈디포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곳과 같은 소매업체 지출은 좀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내 지출의 증가는 주로 부유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면서 이제 지출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이를 두고 이제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가 그 K자 경제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네, 떨어지고. K자 경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저소득 고객 사이에서 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뭐 자동차 제출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고물가 기조가 오래되면서 저소득층부터 이제 슬슬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분들에겐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당연한 경제적 맥락인데 이걸 굳이 가져오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까지 이어졌었던 예.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단순히 좀 이제 신용이 너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를 또 내어줬고 또 이 대출 채권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을 또 만들면서 이게 또 전 세계 금융기관에 퍼지고 그랬죠. 이렇게 나갔는데 미국에 이제 버블이 빠지면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출자들이 이자를 못 내고 결국에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금융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터진 거다. 이렇게 정리가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이거를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들어보면 제가 이 뉴스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요. 예, 당시에 그 경제 전문가들이 대출을 받아간 소비자들 중에 뭐 일부가 이자를 못 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 그게 뭐 개인적인 사정들에 의해서. 예. 그러나 미국인들 상당수가 집단적으로 이자를 연체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파생 상품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상외로 집단적인 대출 이자 연체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 이 집단 대출 연체 현상이 생겼을까?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그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올랐던 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 미국인들에게 휘발유라는 거는 네. 정말 필수품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에는 라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생활비에서 휘발유 값이라는 거는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항목, 그러니까 무조건 필수적으로 생활하려면 나가야 내야 되는 되니까. 항목이어서 네. 휘발유 값이 오르니까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 돈으로 휘발유를 휘발유를 산 거예요. 샀던 거예요. 아. 근데 앞서 말씀드린 기사에서 저소득층이 식품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줄여지니까 줄이고 있는 거기는 한데 이제 먹는 거,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긴축한다는 거는 사실 저소득층이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근접했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소득층은 사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게 이미 약간 신호가 보이고 있는 지금 신용카드 연체로 튈지 뭐 아니면은 뭐 모기지나 예전처럼 모기지는 아니면 학자금 이런 걸로 튈지 어느 쪽으로 튈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인이 유가 상승이었다면 네. 이제 제가 가져온 이 뉴스는 이 기사는 이번에는 식품으로 왔나 봅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서 이 보여지는 저소득층의 소비 변화를 아마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하지 않나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맥도날드라든가 네. 네슬레 깡통 뭐라고요? 통조림 네. 제품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게 끼니만 때우려고 먹는 음식들에 해당되는데 그거마저 줄었다니까 이게 진짜 심상치 않은 시그널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미국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대학 곳곳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특히 특이한 점은 학교에서 시위 일어나는 거에 미국이 경찰까지 투입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이제 학교에서 시위를 한다 그러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더 특히 표현의 자유 이런 예.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지난달부터 미국 내 아이비리그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어떤 분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이 됐었는데 점점 그 시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이제 폭력도 보이고 또 뭐 기물 파손 같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에 대한 분노까지 이런 과격한 행동들이 일부 보여지면서 네. 최근 경찰이 출동하는 그래서 진압을 해서 체포해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권력 투입의 빗장을 연 곳이 그 시위가 애초에 시작이 된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인데요. 네. 이 학교 측에서 경찰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시위 캠프를 해산을 하고 지금 텐트 막 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위 캠프를 해산하고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시위 캠프가 동부에서 지금 서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뭐 한 32개 대학교 그런 캠퍼스로 쫙 퍼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시위대 일부를 체포를 했어요. 음. 근데 이런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대학교 안에서 또 친이스라엘 시위도 생겨났어요. 판이 갈리는군요. 갈렸죠. 이전이 친 팔레스타인이었다면 예. 지금은 친 이스라엘 시위대도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은 야,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테러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야? 시위가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또 유대인들까지 압박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맞서고 있는데 예. 며칠 전에는 이제 UCLA 우크라 예. UCLA에서 그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친 이스라엘 시위대가 충돌을 해가지고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도 생겼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 미국은 5월 졸업식인데 맞아요. 이렇게 행사 앞두고 이런 일이 있네요. 맞아요. 미국 5월에 졸업식입니다. 이제 학기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위 때문에 학교 일부가 이제 졸업식을 아예 취소를 하거나 뭐 음. 졸업식을 위해서 조금 시위 캠프를 이제 경찰력을 동원해서 좀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 시위를 두고 단순히 이거는 학교 학생들끼리 막 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외부의 시위꾼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위꾼들이 음. 들어와서 이거는 선동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지 시간 1일에는 뉴욕 경찰이 학교 건물을 또 점거하고 내부에 이제 바리케이드까지 쳐가지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던 그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들과 또 거기에 뉴욕시티 칼리지 학생들 300여 명을 체포하는 일도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창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그 네. 점거하고 있던 건물에 창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뭐 섬광탄도 던지고 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체포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위 수준이 상당히 강도 높네요. 네. 근데 일단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네. 미국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먼 나라 얘기잖아요. 물론 부조리함도 있고 부당한 것도 있겠지만 네. 먼 나라 일에 이렇게 강경하게 시위를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 예. 단순히 시위의 목적이 "전쟁은 나빠요." 뭐 아니면은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의 희생을 막아야 돼요." 이런 수준은 넘어섰어요. 이런 게 네. 아니라 공통적으로 지금 대학교에서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연계된 사업에서 대학교 관계자들한테 이제 "손을 떼라." 이렇게 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미국 명문대학교들 뭐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문들이 이제 빵빵하기 때문에 기부금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 기부금을 운영하는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근데 이 기금으로 장학금도 주는데 이걸 오히려 여러 곳에 이제 투자를 해 가지고 더 불려서 네.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데 보태 쓰죠. 예. 근데 이때 투자 대상에 이스라엘 기업이 있다면 그 음. 투자 회수하고 또 이스라엘에 만약에 군사적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도 투자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가자 지구 공격에 쓰는 무기를 만드는 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군수 업체에도 투자를 철회하라.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음. 그리고 혹시 무기 회사에서 기부금 받은 게 있으면 공개해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우리가 내는 등록금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을 상대로 한 전쟁에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음. 의미고요. 그리고 명문 대학교일수록 이제 전 세계와 교류하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 대학이 이스라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과 교류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단절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하는 데 좀 동참을 해라라는 거죠. 근데 참고로 미국 교육부 데이터에 따르면 약 100개의 미국 대학이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쪽으로부터 총 3억 7,500만 달러. 이거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이야. 돈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데이터는 돈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시위 수준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요구 사항도 굉장히 구체적인 걸 보니까 이번 시위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많은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도 뭔가 이런 미국의 어떤 대학생들의 분위기 이게 영향을 줄까요?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예.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이 지금 대학 내 시위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굉장히 명확한 발언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음.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게 이번 시위의 발원지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196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 베트남 전쟁. 맞아요. 예. 당시에 그 미국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했었고 또 이때도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수백 명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의 참상이 언론에 좀 알려지기도 시작했고요. 반전 여론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결과로 음. 이어져요. 예. 결정적으로 이제 이후에 방송을 통해서 뭐 시카고 대학교 학생들이 경찰에 무참히 진압되는 모습도 보도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1968년은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반전 여론의 확산이 베트남 전쟁 파병을 결정한 그 민주당 출신의 존슨 대통령에게는 이제 대선 불출마를 결정하게 되는 아.
그런 계기가 됐고 예. 그다음에 전쟁 종결을 약속한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은 결국엔 당선한. 당선이 됐죠. 아. 그래서 민주당에게는 지금의 모습이 이제 또 그때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의 지지층인 유대계에서는 불만이 생기고 있고 예.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지지자들도 있어서 좀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양쪽을 달래는 표현들을 좀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제 공화당은 이제 시위대의 폭력성과 또 반유대주의 모습을 최대한 이제 부각을 하면서 바이든 책임론으로 좀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 시위에 대해서 좀 잘못 대처를 할 경우에는 1968년의 악몽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좀 중요한 대선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여러모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전쟁도 뭐 지금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중동의 분위기가 여전히 뭐라 할까요? 좀 불안전하니까 네. 이게 향후 11월까지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자, 또 다른 지역의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네. 최근 유럽이 중국에서 보낸 스파이들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야, 산업 스파이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네. 중국이 유럽에 산업 스파이를 보낸지도 몰랐네요. 그 예전 스타일은 예. 이제 스파이라고 하면 이제 첩보기관. 예쁜 여성이 이렇게 가가지고 007? 고위 관리자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고전적인 방식을 생각하실 수 지금 있는데 유튜브 모션도 다 보이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 지금 요즘에는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지금 영국과 독일 등에서 정부 기관에 좀 잠입을 해서 군사적으로 좀 민감한 정보를 빼돌린 중국 스파이들이 잇따라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 지난달 영국에서는 전직 의회 연구관이었던 영국인 2명을 중국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를 했고 같은 시기 독일에서도 해군 정보 및 방위산업 기술을 중국 정보기관에 빼돌린 혐의로 이제 독일 국적자 3명을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들 모두 중국 정부와 이제 뭐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또 자금도 지원받으면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보다 앞선 올해 초에는 벨기에에서 극우파 전 정치인이 6년 가까이 이제 중국과 접촉해온 것을 이제 계속 지켜봐왔다가 예. 적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중국 정부 지원을 받은 해커들이 군 전산망을 해킹해서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부분이 군사적으로 좀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이제 고위직에 오르거나 아니면 정치인의 뭐 보좌관이 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중국에게 조금 유리한 정책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좀 깊숙하게 개입이 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스파이는 규모가 얼마나 돼요? 이게 2019년 기준으로요. 유럽연합 측이 봤을 때는 그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만 중국 스파이 약 25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과거 첩보, 간첩 색출을 담당하던 중국 국가안전부를 통해서 이제 유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이제 유럽의 어떤 극단주의 세력과 이제 접촉하고 있는 러시아 정보 당국과도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미국과 달리 유럽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기 편일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투자라든가 경제 협력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호의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번 일이 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유럽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태도가 좀 갈리긴 하죠. 네. 유럽 연합의 공식 노선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춰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위험을 제거한다. 뭐 이제 디리스킹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재 수위를 조금 높이고 있다인데 네. 그래서 중국이 스파이 활동을 더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프랑스와 독일 같은 곳은 중국에 대해서 마냥 강한 노선을 취하기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뭐 중국에 노골적으로 구애를 아, 하고 그래요? 있죠. 근데 중국을 이제 경제적인 기회로 보는 시선 때문인데 하지만 최근에 이런 발각된 일들을 계기로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 기회의 원천이기보다는 이제 안보 위협의 대상으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 달에 뭐 프랑스, 세르비아 그리고 헝가리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국가 중에
특히 세르비아,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친러시아, 네, 예. 친중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제 좀 우군 다지기 아니면 유럽과 협력 강화 겸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연대를 어떻게 한번 좀 깨워보겠다. 이런 보관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중국도 얼마 전에 반간첩법 이런 거 음. 강화하면서 본인들의 국가 안보라든가 산업 기밀 이런 거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중국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모호한 조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네. 처벌 대상이 이제 자국민일 수도 있고 외국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아예 예. 관광객일 수도 있게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 중국으로 이제 일하러 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잡힐 네. 수가 있으니까. "저 중국 안 갈래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뭐 생산이 되거나 원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독일 검사관들이 뭐 일례로 체포를 우려해 가지고 중국 방문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필수 의약품들의 인증이 안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 항생제 같은 거는 이제 중국산 원료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 공급망, 필수 의약품 제품 공급망이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품질이나 인증마저 그 뭐랄까요? 좀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공급망 교란까지 생길 수도 있네요. 네.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한번 네. 살펴보죠. 프랑스 정부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뭐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뭐 신경학자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든 건데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의 전면 금지, 예. 뭐 3세에서 6세 사이 어린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영상을 시청하도록, 예. 뭐 휴대전화 사용은 11살부터, 음.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살부터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예. 15살부터 허용을 하되 이거를 윤리적인 소셜미디어로 한정해야 하는데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윤리적인 소셜미디어가 아니다. 음. 이렇게 제외를 시키면서 이거는 18세부터 만 18세부터 되어야 접속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프랑스가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이제 지난 1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의 비슷한 언급을 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치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는 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논의도 네. 있겠죠. 알겠습니다. 와병 중에 또 이렇게 친히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무궁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쾌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